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모건 스탠리 등 일부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31% 상승한 21,640.7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54% 상승한 2,473.83을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4% 올라 6,385.0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주택 착공 실적은 석 달째 감소세를 멈추고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6월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8.3% 늘어난 121만 5천 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6.4% 증가한 116만 채였습니다. 올해부터 6월까지 주택 착공 실적은 전년보다 3.9%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총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재금융 주도로 늘었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총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전주 대비 6.3% 늘어났습니다. 1년 전보다는 32% 줄었습니다. 주택 구매 신청자는 전주 대비 1.1% 증가했고 전년 대비로는 6.7% 늘었습니다. 국제유가가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8월 인도분은 전일보다 1.6% 상승한 배럴당 47달러 1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6주 만에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호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3대 지수가 일제히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장중 오름폭을 확대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등을 비롯해 최근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또 에너지 업종이 1.4% 오르면서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외국인들의 팔자세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닷새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종가는 2,429포인트였고요. 코스닥 역시 닷새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67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코스피는 세계 증시 가운데 여전히 가장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출정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7월 20일 목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예, 오늘 목요일이죠. 이호룡의 돌직구 시간입니다. 고든 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글로벌 통화정책회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그동안 이호룡 대표께서는 꾸준히 FOMC와 ECB 회의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었는데요. 최근에 두 중앙은행은 회의가 좀 매파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반대로 시장은 좀 움직였었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도 앞서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분석
분석하고 계신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6월 달에 나왔을 때, FOMC 회의도 있었고, 27일 날은 또 ECB 회의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먼저, 매파적으로 보였던 그 중앙은행장은 옐런이었고요. 그 다음 27일 날 따라서, 드라기가 또 매파적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6월 달에는 상당히 시장이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불안한 어떤 반응이 있었다면 7월 들어서 그런 시장 반응이 나오자마자 옐런도 그렇고요. 드라기도 그렇고 상당히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발언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비둘기파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6월 달에 어떤 매파적인 모습이 그때의 시장의 해석은 그런 거였거든요. 금융 거품을 잡기 위해서 이제는 완화적인 것보다는 긴축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공론화된 해석이었는데 7월 들어 보면 지금 오히려 위험자산,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더 강해졌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금융거품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위험자산이 강해졌을 때 통화정책에 대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서 시장이 조정받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 이후에는 통화정책 정상화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증시와 같은 위험자산을 중앙은행들은 지금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유지한 채 긴축적인 스탠스, 즉 통화정책 수단을 최대한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7월달 시장 지수에 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는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세인트루이스에서 지금 발표하는 금융환경 지수가 긴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노란색이 세인트루이스 연준 내에서 발표하는 금융환경 지수인데요. 저게 이제 축반전이라 반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올라갈 때 금융환경이 긴축이 되는 거고 내려갈 때가 완화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축반전이기 때문에 저 마지막 부분이 꼬리가 꺾여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완화적이었지만 이제 긴축적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6월 달에 어떤 매파적 신호에 대해서 반응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화들짝 놀랄까봐 상당히 좋은 발언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타난 반응이 뭐냐? 미국채 10년물 텀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텀 프리미엄은 뭐냐면 같은 기간 동안 단기채와 장기채가 있을 때 장기채에 투자했을 때 좀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텀 프리미엄인데요. 그 결국은 뭐냐면 투자자들이 장기채에 투자할 때 좀 더 많은 텀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이 얘기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다. 즉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위험자산을 선호했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딱 올라가지 않습니까? 텀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결국은 7월달 증시가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해주는 거고, 결국은 오늘 같은 사상 최고치를 3개가 다 동시에 전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건데요. 이 차트 말고도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차트가 뭐냐면요.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일단 채권 나오고 있는데요.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결국은 미국채 10년물과의 스프레드인데, 이렇게 매파적이었으면, 국채 수익률도 상승하면서, 장기채가 상승하면서,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도 스프레드도 상당히 급등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보시면 오히려 꺾여 내려오는 걸 보면 결국은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고,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 현재 하이힐드 등급의 회사들이 성장률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반대로 보면 비둘기파적으로 연준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게 만약에 오르기 시작한다면 증시는 상당한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두 가지 차트를 놓고 잘 보시면 결국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빨리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같이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국채 수익률도 상승하는 이런 어떤 이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준은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달러가 오르고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 그리고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지 네. 먼저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에 제가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앵커님이 여쭤보셨을 때 제가 그거는 원달러 환율에 달렸을 거다. 오히려 이제까지는 금리가 환율을 끌어다니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환율이 금리를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됐거든요. 예. 이게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을 때도 달러와 국채 수익률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보고 만약에 그런 영향을 준다면 그걸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사탕을 주는 형태의 어떤 발언들로 시장을 달래는 이런 모습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시장의 눈치를 본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예.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지 않으면 테이퍼 텐트럼이죠. 그러니까 긴축 발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나서서 시장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증시가 하락하는 걸 보면서 과연 지금도 난 통화정책 수단을 긴축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시장 투자자들이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민감할 때는 변동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 변동성을 키우지 않고 꾸준히 낮춰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눈치를 더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오늘 일본은행 또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를 앞두고 또 시장의 관망세가 좀 짙은 상황인데요. 먼저 유로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렇게 이틀간에 걸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이 12회의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가 QE 테이퍼링을 개시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 정상화가 최근에 이제 더욱 가까워졌음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예상하려고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체적인 테이퍼링이 지금 나올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9월까지 연기될 것인가거든요. 네. 지금 9월 7일에 또 한 번 있거든요. 그 22회의가. 그럼 결국은 9월 달에 만약 연기가 된다면 뭐 이 부분도 시장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가히 좋은 모습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포워드 가이던스 문장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6월 회의에서는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추가금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이런 부분들을 아예 삭제해버렸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매파적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삭제될 유력한 문구가 뭐가 있느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레포트가 나오는 걸 보면요. 상황이 나빠졌을 때 자산 매입 규모하고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 결국은 뭐냐면 시장이 여차해서 빠지면 우리는 다시 완화적 스탠스로 가겠다라는 문구를 뺄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빠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두 가지 1번과 2번 이런 상황이 생겨났을 때 기자회견에서 아무래도 드라기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탕을 주는 형태의 어떤 발언들 그래도 괜찮다라는 어떤 시장 달래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번과 2번 모두 빼고 밋밋한 회의 결과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는 상당히 시장이 완화적인 스탠스이기 때문에 증시는 좀 더 좋을 거고요. 다만 지금까지 상당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크게 어떤 좋아지는 모습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한 명분을 상당히 많이 열거하는 기자회견이 될 것이다. 그걸 같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비 연준의 FOMC 회의 이후로 시장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번 22 이후로의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포워드 가이던스 문장을 만약에 삭제한다. 예. 그리고 삭제하지 않는다. 이 여부에 따라서 일단 유로화가 가장 지금 현재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유로화는 더 강해질 수 있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미 1.15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1.15 6대까지 갔다가 오늘 살짝 조정 나온 이유는 뭐냐면 지켜보자 그죠? 내일 새벽 3시까지 지켜보자라는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당장 만약에 포워드 가이던스 문장을 삭제하는 순간 증시는 조정을 받겠죠.
그 조정을 받은 후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자회견에서 어떤 사탕 발림을 해줄지에 대해서 따라서 제한적이냐 아니면 좀 더 피 키울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드라기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밋밋하게 아무것도 없이 시장만 달래다가 네. 예, 가버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최근 유로와 그 롱포지션 투기 물량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대감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유로 약세폭을 키울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유로만 봐야 될 게 아니라 엔화도 봐야 되는데요. 엔화가 113엔대까지 약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달러엔이. 근데 지금 현재는 111엔대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 결국은 시장 불안에 대한 현재 ECB와 BOJ의 통화정책회의는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증시가 상당히 오르지도 않겠지만 내리지도 않을 것이다. 오늘 시장을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본도 오늘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단 세 가지 정도 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YCC QQE죠. 그러니까 Yield Curve Control QQE. 그러니까 양적 질적 완화인데요. 이걸 동결할 것인가, 결국은 뭐냐면 이걸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하고 그 여부하고요. 또 연간 80조 엔씩 국채 보유 잔액을 증가 속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거든요. 지금까지 하던 걸 계속 할 것이냐. 지금 시장은 유지할 거다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2017년도에 물가 전망치를 소폭 낮추는 이런 어떤 액션이 나올 수 있고 성장률 전망치는 오히려 높이는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FOMC도 그렇고요. 지금 ECB도 그렇고 보면은 물가 전망치를 다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BOJ는 좀 약간 특성이 다른데요. 예. BOJ는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YCC QQE하고 연간 80조의 국채 보유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명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물가가 낮으니 계속 지금 현재는 완화책을 써야 된다라는 어떤 명분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 ETF 매입 규모 축소 여부입니다. ETF 매입 규모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얘기가 지금 BOJ 내부에 있는 내부 인사들이 하는 얘기였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 많이 매입을 하다 보니까 ETF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의 7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BOJ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면, 패스트 리테일링이라고, 니케이 지수 중에 우량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량주가 최근에 BOJ가 산 금액을 보면요, 상당히 많아서, 그러니까 유통주식소 씨가 말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3월 정도 되면 이 주식의 4분의 3이 BOJ께 됩니다. 유통식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왜곡,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니케이 지수가 올라가는 이 현상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BOJ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ETF 매입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그와 어떤 상존하는 또 긴축적 스탠스를 보일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주식시장은 상당히 일본 주식 니케이 지수는 상당히 많이 빠르게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끼리 논란의 어떤 소용돌이에서 계속 거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ETF 매입 규모를 줄이거나 더 나아가서 이제 매도를 한다면 시장이 악재가 될 뿐만 아니라 일단 아베 총리의 정치 생활에도 상당히 타격이 되겠죠. 네. 지금 현재 최근에 30%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30% 뚫고 내려왔는데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BOJ 구로다가 연임할 수 없죠. 내년 4월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반대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구로다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장으로서 자기가 나가기 전에 자기가 이제까지 해놓은 일들이 양적 완화에 상당히 심각한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마무리를 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나가야 업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자네델렌 이전에 버냉키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연준 의장들, 그러니까 중앙은행장들이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면 내년 초 정도는 가야 어떤 긴축 여부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구로다 연임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올해 말에도
BOJ가 이런 액션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두 번째의 액션들을 취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니케이가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들까지 같이 연관해서, 보게 된다면, 이때는 뭐,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어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의 어떤 모습들이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글로벌 통화정책회의 그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든 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 모시고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에서 중소형주 위주로 시장에 관심이 좀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을 토대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사님의 생각을 좀 여쭤볼까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핵심 컨트롤 타워죠. 국정자문위원회가 어제 일자로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죠. 자, 이 국정과제를 발표한 이후 어떤 지금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중소형주에 좀 벼시 들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자문회의 발표에 따르면은요. 다음 달에 대통령 직속으로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에서 지능, 정보, 핵심기술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에 집중 투자를 함으로써 ITC, 신기술이라든지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하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 이후에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그동안 형의 시장, 형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라든지 탄력도가 둔화됐던 코스닥 시장에서도 햇빛이 들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동안 침체 국면을 보이던 중소형주에도 새로운 상승의 탄력도가 붙지 않을까.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소형주 중에서 미래 사업, 신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든지 스마트카 개발, 그리고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탄소 산업 등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 개발 관련한 중소기업들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에서 정책 기반으로 다지고 있는 IT주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형주가 주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종목군들의 한 내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5G 등을 추구한 통신 관련주들, 그리고 빅데이터라든지,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관련주들, 그리고 이 전기차 관련해죠. 2차 전지 등 전기차 관련주들, 그리고 자율주행차라든지 로봇, 3D 프린팅 관련,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 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 다소 시장에서 소외됐던 이들 중소형 관련주들이 새롭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를 위시한 고가 우량주라고 하는 이들 종목군들의 상승보다는 실제로 이 중소형주들의 상승이 개인 투자가들, 개미 투자가들한테 실질적인 수익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어제 새 정부가 발표한 이 국정자문회의 국정과제 발표가 중소형주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안정적인 투자 심리 호조에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사님께서는 하반기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더 집중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라보다는 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들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없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구분해 볼 때 상승률이 어디가 더 좋을 것이냐 이렇게 따진다는 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난 상반기에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워낙
상승폭이 좋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하반기장은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수익률로 본다면, 단순 수익률, 전체 수익률로 본다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장을 압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은지 투자 의견 들어볼 거고요.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반기에 기업 공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기업 공개 기업들의 수요 예측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슈퍼 위크주이기도 한데요. 하반기 IPO 시장의 대어라고 꼽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올해 가장 큰 특징이 나왔냐면 주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기업들이 증자라든지 아니면 IPO, 기존의 기업들은 유무상 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늘리려 할 테고요. 그리고 그동안 엔젤 투자라든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들은 인수공모, IPO를 통해서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노력을 더욱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통상적으로 IPO 시장에서 가장 핫한 달을 꼽으라면 보통 연말 11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보통 수요 예측이 많이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올해는 특이하게도 7월 달에 이번 달이죠. 이 7월 달에 수요 예측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연말에 나타나는 현상이 7월 달에 이례적으로 나타남으로써 과연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모주 청약일이죠.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인데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난 13, 14일 날 수요 예측이 있었습니다. 수요 예측이라는 것은 IPO, 기업 공개를 하기 전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로 하여금 의사를 타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공모가 무려 41,000원 으로 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주 긍정적인 그 시장의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17일, 18일 날 있을 지니언스,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DNC 미디어, 모토렉스,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컬러레이 홀딩스 같은 종목군들이 다음 주까지 수요 예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주와 다음 주까지 무려 2주 동안 7개 기업의 수요 예측이 있는 거의 슈퍼 위크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 수요 예측이 단기간에 집중되다 보면은 그 IPO 기업 공개를 하는 회사 측에서 보면 손해보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공모가가 낮아져요. 그리고 일부 탈퇴하는 기업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2015년도 연말 10월, 11월 달에 보면은요, 무려 44개 기업이 기업 공모를 위한 수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 하단에 머문다든지 아니면 그 하단선 이하로 공모가가 결정되는 그런 기업들이 속출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여기에 불만을 푸는 기업들이 10개가 오히려 공모를 철회하는 그런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7개 기업의 그 수요 예측, 기업 공개를 위한 수요 예측에 과연 어떤 반응을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보이냐가 초미의 관심거리고, 그리고 기업 공개를 하는 주관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눈치 작전이 치열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미 그 기업 수요 예측을 했고요. 오늘까지 공모를 한다는 말씀드렸죠. 이것을 필두로 해서 중국 화장품 원료회사죠. 컬러레이 홀딩스가 기업 수요 예측을 합니다. IPO를 위한. 특히 이 컬러레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회사라는 점에서 중국에서도 거의 코리아 리스크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차이나 리스크가 있죠. 이 차이나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기업 공개를 할 때 어떤 그 모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 컬러레이 홀딩스의 수요 예측은 굉장히 그러한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차량용 그 인포메이션 회사인 모토렉스,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회사나죠. 이름에서도 데이터 솔루션입니다만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그리고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 지니어스, 그리고 대중문화 플랫폼 회사죠. DNC 미디어. 과연 이 출판 대중문화에 대해서 과연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것 또한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그리고 산업용 제어기술 회사인 RF 오토메이션 등이 수요 예측을 다음 주까지 하는데요. 과연 이 수요 예측에서 주관사들이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공모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공모가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또 일반 투자자들이
청약하는 률도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음까지 이어지는 이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올 하반기 IPO 시장의 대세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하나 또 드리자면요. 과거와는 다르게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예전에는 제도적으로는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해야지만 개인 투자가들이 수익을 내는 구조가 많은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원금 보존형 상품도 굉장히 많고요. 채권이라든지 파생 상품을 연기한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이 IPO 공모 시장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이용한다면 또한 의외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런 다각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애써 모은 자산을 늘린다든지 지키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대안으로서 이 IPO 공모 시장도 한번 중요한 하나의 투자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사님께서는 혹시 하반기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까지 마감을 하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눈여겨보십시오. 한번 공모를 한번 청약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용 기계 제어 기술 회사죠. RF 오토메이션. 이 정도부터 한번 눈여겨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 보안 솔루션 업체들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인 지니어스. 이런 종목들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여겨본다기보다는 한번 향후 어떤 척도를, 대중국 투자에 대한 척도를 할 수 있는 컬러레이 홀딩스 있죠? 이 컬러레이 홀딩스의 어떤 수요 예측을 포함한 공모가 결정, 이것도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이재광 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 조언을 여쭤볼 텐데요. 코스피가 닷새 연속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이사님? 네. 아주 여러분께 가장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저 앞서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전략을 드렸을 겁니다.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뉴욕 증시가 역시 3대 지수가 모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원동력이 뭔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런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이 뉴욕 증시 최근의 상승은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미 앞서서도 제가 이번 주가 어닝 시즌의 시작이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 뚜껑이 열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근데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로 인해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도 이미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죠. 지난주에 14조 원이 넘어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단연 1위로 우뚝 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반기에도 지난 2, 4분기 실적 호조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기업들이 장의 주도주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미국 기업들, 전 세계 시장을 이끄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하반기, 특히 7월 달에는 이 실적 호전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상승 기조로 지난주로 턴을 했죠. 지난 주 초에. 그동안에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이어졌던 관망세에서 벗어나면서 추가 상승의 모습으로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마인드 전략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은 여러분 좀 더 자신 있게 매수에 들어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계속해서 끝까지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근데 구태여 매도를 만약에 고려하고 있다면 매도를 하기 전에 나는 어떤 종목을 다시 한번 매수할지 교체 매매를 사전에 전제하고 나서 매도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 제가 매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요. 어떤 종목, A라는 종목을 매도하고 B라는 종목을 매수할 때 A라는 종목이 높은 가격에서 매도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이나 내가 사려고 하는 B라는 종목의 매수 타이밍이 A 종목의 매도 타이밍이라는 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려 할 때 교체 매매를 한다면 갖고 있는 기존의 종목을 매도하고 그 종목의 매수 타이밍에서 매수로 들어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그런 전략을 임해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죠. 먼저 이미 앞서서도 제가 드린 전략에 커다란 변화는 없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제가 자신있게 연초죠. 지난 2016년도 연초, 2016년도 연말 연초에 2017년도를 주도할 업종을 꽂아라. 지주사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 지주사들이 상반기에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줬죠. 최근 다시 한번 지난 6월 달에 조정받고요. 다시 매수 타이밍에 들어온. 그래서 그렇죠. 오늘을 포함한 금주, 다음 주까지 매수 관심 업종으로 지주사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주사가 대부분 자산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주사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하반기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장기 조정에서 벗어나면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철강 업종들. 오늘 대표적인 것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이죠. 예. 아직까지 본격적인 그 영업이라든지 매출 증대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오진 않습니다만 완전히 바닥 찍은 가운데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제 장에서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를 포함한 IT 관련주들 역시 하반기에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빼놓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정유주가 지금 오늘 새벽부터 뉴욕 증시에도 정유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국내 업체 중에서도 정유회사들, 역시 배당,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해가지고 이 정유회사들은 배당을 추주 친화적인 정책을 굉장히 많이 구사하죠. 그래서 정유주들 눈여겨보시고요.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 것이 제약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실버 산업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도 지난 1사분기, 2사분기 초까지 상승을 보이다가 지난 6월 달에 조정을 받고요. 다시 이제 바닥에서 역시 가격적인 메리트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 같은 주종목들도 다시 한번 투자자분들이 관심거리에 둬야 할 그런 종목군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기조가 그대로 꽃을 피고 있는,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현금보다는 주식을 많이 편입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장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안전한 종목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는 그런 모습이 지난 상반기에 펼쳐졌고요. 하반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큰 중소형 주들도 상승 탄력도 측면에서는 그렇죠. 대형주에 못지않은 그런 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명심하시면서 장기 낙폭 과대된 그러면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업종과 연관된 이런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매수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가로 거래를 마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기업들의 호전된 실적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내에서도 7월에는 실적 호전주에 포커스를 맞출 것을 조언하셨습니다. 자,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도 많은데요.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이 34도, 강릉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올라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열사병 예방지수도 매우 위험 단계로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고요.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때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고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고요. 서해안과 내륙 일부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4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한낮에 속초 33도, 강릉 35도로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34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내일 밤부터, 중북부 지방은 토요일 새벽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은 주말 동안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